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원의 고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6장 계속 이어갈 건데요. 우리 그 진료 행위료 산정 기준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 분류를 이제 항목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침 그리고 우리가 입력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살짝 복습을 하자면 우리 6장 가장 먼저 기본 진료료 같은 경우는 그 명세표 1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검사료, 그 다음에 방사선료, 그 다음에 투약료, 주사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행위 분류를 이제 항목을 할 때는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행위 분류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순서대로 가나다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 진료료는 가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 검사료는 나, 방사선료는 다, 투약료는 라, 주사료는 마, 그리고 오늘 공부한 마취료는 바 항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항요법료, 그래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신요법료는 아, 처치료는 자, 이렇게 가부터 자까지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막 단골 문제 뭐 매번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익히고 있으면은 이제 한 문제는 이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약국 약제비 같은 경우는 약이라고 그 행위분류 항목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6-4 마취료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취료는 여기 보시면 수술을 위한 마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마취했다라고 하면 수술, 처치 뭐 이런 데 필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신경 차단술의 비용까지도 다 이렇게 마취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보통 마취 통증의학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마취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전신 마취가 있고 부분 마취가 있어요. 근데 이 전신 마취, 부분 마취 같은 경우는 방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정맥 마취가 있고 호흡 마취가 있고 척수 마취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막 외 마취, 치과 마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치과에서 마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막 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막 바깥으로 해가지고 하는 마취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정맥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 속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그 의식이라든지 통각을 아예 없애는 방법.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그 흡입 마취라던가 이런 거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정맥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서 이제 그 전신 마취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취는 크게 전신 부분 마취로 구분해서 우리가 코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전신 마취, 부분 마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취는 전신 마취와 그래서 제네럴 아네스테시아라고 해서 전신 마취가 있는데, 전신 마취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식의 소실에 있죠. 네, 그래서 의식을 소실시키고 그 다음에
전신적인 그 온 몸의 감각이라든지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반사 이런 것들을 다 소실시켜서 하는 이제 그 마취를 전신 마취라고 하는데, 이 각종 마취약을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시켜서 그 방법에 따라서 흡입, 정맥 마취, 직장 마취법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하는데요. 자, 정맥 마취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정맥 속에다가 약을 주입을 해가지고 의식이나 통각을 없애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흡입 마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흡입, 그래서 이제 흡입을 시키면 폐에서 이 약이 혈중에 용해가 돼가지고 뇌로 운반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뇌 기능을 이제 가역적으로 아예 억제시키는 이런 마취법을 흡입 마취법.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드라마 같은데,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산소 마스크처럼 해가지고 마취시키는 이런 방법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흡입 마취법이라고 하는 거고, 뭐 정맥 마취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맥을 통해서 약을 주입을 하는 거고, 직장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렉툼 직장에다가 마취제를 주입을 해가지고 직장에 있는 점막으로 약을 흡수시켜서 마취시키는 방법을 직장 마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신 마취를 시킬 때 투여하는 방법이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 어네스테시아라고 해서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 소실을 초래하지 않고 그 국소 부위에만 통증 감각을 없애주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뭐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국소 마취 같은 경우도 이제 표면 마취를 하느냐, 아니면은 침윤시켜서 마취를 하느냐, 이제 전달시켜서 마취를 하느냐, 그 다음에 척수 마취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침윤 마취 같은 경우는 뭐 피부라든지 결합 조직이나 근육 등에다가 마취제를 침윤시켜서 이제 통증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달 마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통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전달 경로인 이런 신경 줄기에다가 국소 마취를 주입을 해가지고 그 말초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달 마취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그 마취는 통증 완화를 그 위해서도 신경 차단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전달 마취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 치료에는 이 전달 마취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마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취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제가 아까 마취는 그 행위 분류 항목이 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마취를 산정할 때는 바로 이제 그 코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마취는 자, 마취 행위료가 있고요. 그죠? 행위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취할 때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약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마취를 할 때 사용되는 이런 이제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그 소정 마취료는 이제 이 행위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뭐 그는 이제 그 잘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 안 빼놓고 나오는 게 가산 퍼센트죠. 그래서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얼만큼 가산을 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취 같은 경우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100% 가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 1세에서 만 6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이신 노인분들한테는요, 소정 마취료의 30%를 이렇게 더 가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은 조금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 따라서 가산하는 퍼센트도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우리 학생들 나중에 이렇게 가산되는 퍼센트는 따로 썸머리를 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은 신생하다 그러면 그 기본은 100% 가산인데 얘 같은 경우는 120%, 그래서 20%가 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의 소아, 그래서 신생아하고 이제 영아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 1세 미만의 소아 같은 경우는 100% 가산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또 다르죠. 만 1세에서 6세 미만인 경우는 50%를 가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금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쭉 정리를 해보면 공통적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래서 공통적인 거하고 약간 이례적인 것들 구분을 조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야간 진료 또는 공휴일, 그래서 야간 진료, 그래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그 다음에 공휴일에 응급진료 마취인 경우에는 소정 마취료의 50%를 가산하는데, 자, 요 기준 50%를 가산할 수 있는 기준은요, 착수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그 마취가 시작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50%가 가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착수 시간을 잘 그 명시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깨끗하게 해서, 자, 수술 중에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처치로, 그래서 원래 그냥 레귤러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수술이 아니라 하다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처치를 하는 이런 것들은 별도 산정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산소를 흡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인공호흡을 이제 그 진행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강심제 같은 주사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것들은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레귤러로 들어가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들은 이제 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술 경과 기록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취과 전문의 초빙해서 하는 경우에는 마취 초빙료도 산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취 초빙료 산정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취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자, 마취료의 기준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으로 기준을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1시간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15분마다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위료, 그 다음에 마취 재료도 산정할 수 있는 건지 산정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잘 따지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대, 그래서 소아인 경우에서도 신생아냐, 만 1세 미만이냐, 1세에서 6세냐, 또 환자분들 중에 만 7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가산하는 점수가 퍼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취 같은 경우는 마취 착수 시간이 몇 시냐, 그래서 18시에서 09시 사이면 50% 가산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취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요법료라고 해가지고 뭐 재활, 물리치료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재활 및 물리치료로는요,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불편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재활 물리치료에 대한 비용을 재활 및 물리치료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활 및 물리치료료의 종류,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물리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 그래서 파라핀욕이라던가 수치료, 물치료, 그 다음에 운동치료 이런 것처럼 단순 재활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보행치료 이런 거에 해당하는 전문 재활치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치료로 구분을 하고요. 이제 기타 치료로는 우리가 이제 뭐 자외선 치료라든지 적외선 치료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물리적인 요소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히트, 열에 의한 물리치료가 있고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물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히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콜드. 그래서 사실 뭐 근육 같은 게 많이 이완이 됐을 때는 이렇게 근육을 다시 수축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한냉치료 같은 경우도 꼭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 히트요법을 너무 많이 좋아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치료 있었죠. 물을 이용한 물리치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광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적외선, 좌회선 뭐 이런 것들 치료 방법도 물리치료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전기치료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일렉트리시티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이용한 마사지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마사지 방법,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운동이라든지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앰푸테이션 절단이라던가 손상 등의 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근골격계 병변을 치료하는 이런 것. 그래서 사실은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같이 그 거의 뭐 동반자적인 역할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 물리치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활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분야의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물리치료 영역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범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항요법료는 이렇게 기본, 단순 재활치료, 전문 재활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항요법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하잖아요.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인원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한 후에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장비,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요법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그럼 뭐 그 전기요법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한냉치료를 할 수 있는 뭐 그 인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한 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이상 실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1회로 산정할 수 있고요. 입원 같은 경우는 2회까지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재활치료, 이제 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트랙션 같이 간헐적인 이제 뭐 견인 치료라든지 전기 자극 치료 이런 것들 경우도 위에 하고 거의 기본은 똑같죠. 산정하는 기준은. 그래서 하루에 2번 이상 실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외래는 하루에 1번, 입원은 하루에 2번까지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할 수 있는 그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인원, 그래서 우리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라든지 아니면 작업치료 같은 경우도 작업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그 보고가 된 상태에서 신고가 된 상태에서 전문 재활 치료가 우리가 이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래는 하루에 1번, 입원은 하루에 2번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치료료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제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료가 이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인당 물리치료 실시 인원이 월 평균으로 토탈했을 때 하루에 30명까지 인정을 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월 평균이 이제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인정 인원은 1일 30명까지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요법료가 있어요. 정신요법료는 이제 그 행위 분류에서 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정신요법료는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위료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그 질환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요법, 그래서 뭐 전기충격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정신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신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을 치료하는 개인 정신치료요법이 있고요. 집단을 상대로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세월호 사건일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 정신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 정신치료 플러스 만약에 이 개인 정신치료를 하는데 그 가족도 포함이 돼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가족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요법 중에 작업을 통해서 하는, 아니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락을 그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정신요법이 있습니다. 자, 개인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심리적인 지지, 그래서 어떤 이제 자존감도 올려주고, 그 정신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내면으로 에너지가 막 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일반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일반화 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정신장애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를 하면서 이제 각종 필요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정신치료는 지지요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집중요법,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어떤 그
환자에 맞는 뭐 작업이라든지 작업 치료라든지 다른 요법을 이용을 해갖고 하는 집중 요법이 있고요. 조금 더 심화시켜서 심층 분석 요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풀 배터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진단을 통해서 이 환자한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정신 치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산정 지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위 분류는 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신요법료는요,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한테 행한 경우에 산정이 되는데, 우리 레지던트, 전공이 3년차 이상이느냐, 아니면 전공이 레지던트만 돼도 모두 가능한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1인데, 요렇게, 나, 다, 라. 이런 것들은 이제 레지던트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조금 더 경력이 필요한 이런 것들, 이제 마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요, 전공이 3년차 이상인 경우에만, 그것도 당연히 전문의 지도 하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의 레지던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요렇게 산정 지침 맞는 항목을 잘 코딩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담당의가 레지던트 1년차인데 아1마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다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 정신 치료에 해당하는 것들도 코딩이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신요법료는 이제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미리 신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3번을 보시면 이거 외에도 전공이라든지 상근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자, 누가 있나 볼까요? 간호사인데 정신 전문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가 상근 전문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근하고 있을 때 이제 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기출 문제에서 정신요법료에 해당하는, 그래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누가 실시했을 때 산정이 될 수 있느냐, 얘가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사회사업이니까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좀 스페셜 파트잖아요. 스페셜 파트인데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이것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마취, 그 다음에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까지 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건데요. 이 처치 및 수술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몇 가지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치 및 수술료는 우리 행위분류 항목에는 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질병이라든지 부상의 치료를 위한 처치, 수술에 대한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처치는 외과적인 처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적인 처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화상에 대한 처치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좌욕,
C벳, 그 다음에 에네마 관장이라든지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처치 및 수술료다. 자, 근데 우리 그 수술,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술, 절제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술, 인시전을 넣거나 슈처, 그 창상봉합술 같은 기본 처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연부 조직이라든지 근골, 뭐 코, 기관, 폐순환기, 뭐 림프절, 편도, 식도, 위장 이런 이제 그 각 부위별로 이루어지는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처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재적 시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그 시술을 통해서 뭐 완치라든지 뭐 근치적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술을 통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술 등 굉장히 처치나 수술료는 다양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치 및 수술료는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코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수가를 산정을 할 때 그 의사의 진료 행위, 어떤 행위를 했다. 사실 우리 DRG 같은 경우도 이제 DRG라고 되어 있지만, 포괄수가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의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코딩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치료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게 이 처치 및 수술료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처치 및 수술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